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 이슈를 전하는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네, 새해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포함해 생활 경제와 교육, 그리고 지역의 여러 변화도 예고됐는데요. 네, 이번 주는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서울의 교육 이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등학생들의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이 교육부 정책 발표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시도교육감의 권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는 학생들의 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기초학력 강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네, 첫 소식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기초학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상급 학교 진급 시기에 맞춰졌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마지막 학기에 최소한의 학력 수준은 맞춰 놓겠다는 겁니다. 초중 의무 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기본 학습 역량을 반드시 체크하고 그것을 공교육의 책무성으로 설정하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습 지원 대상자들에겐 담임 선생님과의 1:1 학습, 전담 튜터 제공 등을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3학년 대상자의 경우 AI 튜터링, 진로 도약 캠프 등의 학습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 중 하나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환기에 각 학교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수준과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찾아내는 진단도구 개발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육청은 이번에 개발되는 진단도구가 학생들의 성적 줄세우기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과 시행령에도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이 선정하는 방법을 반드시 표준화된 검사를 전수조사하라라는 것은 법령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전수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 권한 강화 또는 학부모 책임 확대를 두고 정부에 사회적 합의점 도출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학습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에게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책임을 주고 교육청이 관련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 역시 현재 법령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학부모가 그래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아이는 기초학력 부재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한다든가, 하지만 그 낙인감 때문에 별도의 지도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지금은 대안적 수단이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제도 도입 시 1:1 코칭 등으로 담임교사의 부담 증가가 확실한 만큼 관련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 단위로 운영해 개별 학교의 업무 부담도 줄일 계획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대책과 동시에 교육청은 일정 수준까지 학습을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또 제도적인 근거 마련도 요청했는데 실제 이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계속해서 양진호 기자입니다. 최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력 진단 도구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서울시 교육청. 동시에 교육청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기초학력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학생 운동 선수들의 경우 교과 평균 성적의 40%를 넘기지 못하면 경기 출전이 제한되는 강제성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에겐 이러한 기준이 없다 보니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은 하나의 방안으로 지원 대상 학생이 교과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학생 운동선수의 기초학력 기준이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일반 학생의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에 대한 강제 수단이 없습니다. 강제 수단이 없죠. 학생 선수들은 출전 금지라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도 자연히 이스쿨에서 당연히 대리 수강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강력한 조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도 제안했습니다. 공교육이 제공하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거부할 경우 학력 보장의 책임을 학부모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책임이 명확해질 경우 교육청이 해당 가정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보다 더 학부모의 책무성과 의무가 강화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런 방안까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은 하나의 제안이었고요.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기초학력 수준의 기준이 명시될 경우 일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끼리도 쟤는 못하는 애, 쟤는 그래도 조금 잘하는 애 이런 식으로 뭔가 편가르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것도 학부모님들까지 알게 된다면 그냥 더 깊은 경계가 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부모의 책임 강화는 일부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육청이 공부를 제공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이 아이가 공부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응할 수 있는 그런 책임, 권한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 교육청은 우선 기초학력 수준 진단 도구 개발을 올해 말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후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의 책임, 권한을 두고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다음은 자치구 소식입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20대 구의원들이 서울에서 다수 탄생했습니다. 기초의회가 젊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군대를 가야 하는 일부 구의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 구의원 가운데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30세 미만은 13명입니다. 5년 전 열렸던 7회 지방선거에서는 20대가 단 2명만 뽑혔습니다. 기초의회가 젊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온 구의원이 있는 겁니다. 병무청 공개개방 누리집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뽑힌 30세 미만 서울 구의원 13명 가운데 3명이 아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동안 병역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구의원 활동은 병역 의무를 늦출 수 있는 사유가 안 됩니다. 논란의 소진 또 있습니다. 강서구 의원 한 명은 1992년생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입니다. 병역법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등의 의무 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최대 연기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란 의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구의원이 군 복무나 사회 복무 등을 할 때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건지, 또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면 의정활동비 등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입니다. 사퇴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서대문구의 이슈로 떠오른 연세로 소식입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민사회는 차량 통행을 임시 허용한 서울시를 규탄하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울시를 규탄한다. 시민사회가 다시 한번 서대문구 신촌에 모였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월까지 차량 통행을 임시 허용한 서울시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려는 수순이라고 했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상권과 관계없이 도입됐는데 서울시가 상권 중심으로만 접근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한 일시정지 추진 및 데이터 검증 설계는 몹시 상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정책 취지에 맞게 평가할 수 있는 설계인지 의문스럽고 환경단체 역시 서울시를 질타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하지만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도입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도입 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목표로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를 비판합니다.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9월까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 일반 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한 뒤 상권과 교통에 주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민사회는 연속 1인 시위와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서울시와는 별개로 차량 통행 영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동대문구 소식입니다. 동대문구에 자리한 무료 급식소 바퍼의 불법 증축 논란에 더해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앞선 민선 7기 구청장 때와는 다른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달라진 동대문구의 대응 속 바퍼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에 자리한 무료급식소 바퍼입니다. 지난 2009년 서울시와 협의 아래 현재 위치로 옮겨졌지만 건축물 신고 절차가 해결되지 않아 과거는 물론 지금도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퍼의 불법 증축 문제가 세간에 알려진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에 더해 양옆에 3층 높이의 건물을 무단으로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구청 직원은 물론 구청장 역시 문제 해결엔 미온적이었습니다. 서울시 소유의 땅으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따로 부과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시에서 조치를 따로 해야 될 사항인데 방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딱히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땅 주인이 허가를 내주면은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허가 내주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 구청장인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바퍼 측과 서울시에 각각 2억 8,300만 원과 5,4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법과 원칙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것. 더 좋은 바퍼를 만들자는 것이 구청장의 공약이자 취지라며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의 문제에서 법을 집행하는 문제지 제가 해주고 안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더 좋은 버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구청장 공약 사항입니다. 바퍼 측은 지난달 27일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으며 바퍼의 양성화를 합의해달라는 내용으로 동대문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청장과는 지난 6일 바퍼 법률 자문위원장과 면담이 있었다며 구청의 답변 여하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바퍼 주변에는 올해 상하반기 대단지 재개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를 중심으로 바퍼의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 역시 빗발치고 있는 상황. 극빈자를 위한 시설의 합법화와 이전이라는 서로 다른 요구 앞에 동대문구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김포공항 주변에 골프장이 지어져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을 지을 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또 대체 녹지 등을 함께 만들어주기로 했는데요. 네, 그런데 약속했던 시설이 일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 측이 골프장업 등록을 승인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공항 인근에 들어선 한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을 짓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 측은 주변에 체육시설을 만들고 대체 녹지를 마련하는 걸 약속했습니다. 현재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조성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 녹지입니다. 거의 다 만들었지만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에 쌓여있는 폐기물 때문입니다. 강서구의회는 대체 녹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업 등록을 해준 구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골프장업 등록을 해줬냐는 겁니다. 이 폐기물이 심각한 문제가 뭔가 폐기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골프장 임시 사용 승인을 해주고 체육시설을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청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선 골프장업 등록 취소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런 조건을 지키라고 사업승인 조건, 이행 조건을 해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후 관리 감독을 했는 거 아닙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보안시설법 제57조 수정명령, 제58조 허가 등의 취소,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업계획의 취소, 제32조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우리 부가 골프장업에 대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강서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어서 개발 관련 소식입니다. 이 성동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건물 노후도와 또 반지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선정 이유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골목은 소방도로조차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총 503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차장 면수는 158대에 불과합니다. 전체 건물 156동 가운데 89.1%가 노후 건물입니다. 특히 이른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전체 69.2%를 차지합니다. 성동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가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의 기대는 높습니다. 40-50년씩 집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해야 되는데도 이제 보수비도 또 많이 들어가고 이제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이제 한번 좀 살았으면은 그런 기대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총면적 28,465제곱미터로 지난 2019년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환경 개선이 없다가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보통 지구 지정만 해도 한 5년 가까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일단 뭐 2년 내에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이번에 공모에서도 주민들이 그렇게 찬성 비율이 좀 한 과반수 정도가 일단 동의를 표현하셨고 특별히 반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까. 이번 2차 후보지는 25곳이 선정돼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3만 4천 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성동구는 또 왕십리역 복합 개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지역 내에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데요.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공약 사항인 왕십리역 복합 개발에서 이 성동역 ESG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올해 우선 8,400개 일자리를 만들고 순차적으로 2025년부터는 연간 9천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누적 3만 5천 개의 고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는 이를 위해 크게 4대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스마트 혁신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왕십리역 복합개발과 함께 행정타운, 교육타운을 이전 조성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스타트업이 늘고 있는 성수동 준공업지역 활성화와 함께 침체하고 있는 수제화, 봉제 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조성과 그다음에 왕십리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상권을 많이 유입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할 거고 성수동을 중심으로 한 ICT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의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성동용 ESG 정책 추진과 커피박 재활용과 같은 친환경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성동오랑과 청년 지원센터의 운영으로 2026년까지 136개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합니다.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는 우선 경력 보유 여성에 대한 경력 인정서 발급과 경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듭니다.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노원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달 노원구에서는 노후된 열 수송관이 터지면서 18,000여 세대가 추위에 떨어야 했는데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벌써 노원구에서는 이번 겨울에만 두 번째인데 어떻게 하면 이 열 수송관 파열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섭씨 100도씨에 가까운 뜨거운 물이 땅 위로 솟구칩니다. 지난달 노원구 상계동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누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중학생 한 명이 발목에 경미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근의 18,000여 세대 주민들은 8시간 넘게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상계동 사고가 발생하고 정확히 한 달 하루 뒤 노원구에서는 또 열수송관이 터졌습니다. 2만 3천여 가구에 열 공급이 끊겼습니다. 묵동천 아래 매설돼 있던 관으로 이상 징후가 보여 교체 공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 사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달 상계동과 이번 달 이 묵동천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 원인은 노후화로 지목이 됐습니다. 1990년대 20여 년 전에 묻힌 관들이 열 사용량을 이기지 못하고 터졌다는 건데요. 또 이 위험한 사고들의 공통점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노원구 등의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구역은 6개 지자체 21개동. 총 배관 길이는 432.6km로 이 중 노후 배관만 243.4km, 56%나 됩니다. 사실상 전체 노후관을 한 번에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예방에 힘쓰는 것이 최선인 상황. 전문가들은 센서와 같은 기술을 적용해 누수나 균열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센서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땅 속에서 어떤 이상이 발생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하면 파열까지 이루어지지 이전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노원구 지역의 경우는 지질조사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땅 속에 안반보다 흙이 많아 침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관 주변으로 빈 공간이 생기면 부식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땅속에 대한 지질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봐가지고 흙이 깊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교체하는 게 옳아요. 지금까지 전부 다 이런 열수송관에 문제가 됐던 지역들은 흙이 두꺼운 데에서 발생했어요. 침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마두역, 일산 전부 다 보면 옛날에 매립 지역들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조금씩 따뜻해지면 열수송관 사고는 또 잊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다음 겨울을 위해 미리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강북구 통신원 운향선입니다. 네, 서성원입니다. 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소한 이야기를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네, 자치구마다 50플러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50플러스 센터는 생애 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 50세에서 64세 연령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50플러스 센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습니다. 올해 첫 주민통신원으로 입성한 분인데요. 네, 도봉구를 담당하는 김민영 통신원이 50플러스 북부 캠퍼스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 네,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민영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도봉구 담당 지금의 소중함을 전하는 김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첫 통신원 소식을 전해주시는데요. 먼저 이 도봉구 창동에 자리한 50플러스 북부 캠퍼스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이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서울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50플러스 세대인데요. 200만이 넘는 이 인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인구 집단으로 정책 대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50플러스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50플러스 재단이 있고요. 권역별 허브 역할을 하는 50플러스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구마다에 있는 50플러스 센터가 있고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북부 캠퍼스는 캠퍼스이기 때문에 권역별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권역별 허브 역할을 하는 50플러스 캠퍼스, 또 그리고 이 지역별로 운영되는 50플러스 센터가 있는데요. 이 알아두면 가장 좋은 정보가 이 센터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캠퍼스나 센터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당황해 하세요. 그러면은 입구에 딱 들어오시면은 50플러스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그 상담 센터를 열고 들어가시면은 50플러스 컨설턴트들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곳에서는요, 맞춤형 생애 전환 종합 상담을 해 주시기도 하고요. 창업이나 창직 또는 기술 교육,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지원 체계까지 꼼꼼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캠퍼스와 센터에 마음껏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수업도 좀 들어보시고요. 커뮤니티 활동도 하시면서 새로운 내일을 도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지역마다 50플러스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직접 취재하신 이 도봉구 창동의 북부 캠퍼스만의 조금은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지도 좀 알려주시죠. 각각 캠퍼스들만의 특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부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커뮤니티, 그 미디어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북부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50플러스 북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북부 캠퍼스는 인생 전환기에 있는 중장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서울시의 다시 뛰는 중장년 정책인 서울런 4050 사업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 안에는 기존의 생애 설계 상담을 경력 설계와 취업 컨설팅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하고 특히 교육을 개편해서 기술 교육 그리고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하게 일자리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장년의 수요가 일자리에 더욱 크기 때문에 취업 또는 창업 또는 사회공헌 등 원하는 분야에 따라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현장에서 취재하시면서 이 센터를 이용하는 만 50세 이상 주민들을 직접 또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서 만나본 센터 이용객들의 반응과 또 소감이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캠퍼스를 처음에 방문했을 때 되게 많이 막막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잡혀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은퇴가 내일 모레인데 은퇴하고 나면 백수가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무조건 캠퍼스나 센터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내 동년배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캠퍼스에서 활동을 하지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아, 내가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었던 일이 있었는데 아, 여기서 그 꿈을 이뤘지 뭡니까?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시지 말고 캠퍼스나 센터를 꼭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끝으로 이 50플러스 북부 캠퍼스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 실제 대상자들에게 이 50플러스 세대죠. 전하고 싶거나 또 당부하실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50플러스 세대가 낀 세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가 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던 꿈을 간직하고 계신 거를 펼쳐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캠퍼스를 통해서 이룬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부심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50플러스 세대 여러분, 아니 50플러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캠퍼스나 센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해 첫 통신원 소식으로 50플러스 북부 캠퍼스 정보에 대해 김민영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로 지역 소식입니다. 이 종로구가 올해 행촌동에 제2경로당 건립을 추진합니다. 2년 전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해 구청이 주민 의견에 따라 경로당 부지를 매입한 건데요. 네, 그런데 올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이 경로당 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종로구 행촌동에 자리한 2층 주택 건물입니다. 지난 2020년 경로당 건립을 위해 구청이 12억 9천만 원을 투입해 매입했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이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해 건물을 매입했고 이후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경로당 리모델링 추진으로 확정됐습니다. 기존의 구리 경로당이 행촌동 성곽 근처에 자리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 아파트 벤치에 가서 앉았고 저 밑에 아파트 벤치에 가서 모두 앉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들이 좋아 앉는 거라. 여기다가 경로당을 참 잘 만들어서 운영이 잘 된다면 행촌동의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현재 교남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600여 명 가운데 80% 이상이 행촌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남동에만 경로당이 5곳이라며 다른 편의시설을 제안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운 효자동의 보건소 방문이 어렵다며 보건소 분소를 언급했습니다. 실제 보건소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사직동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데 30분 넘게 소요된다며 불편을 호소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2경로당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택시 안 타면 여기서 마을버스 타고 동사무소 앞에 내려서 꼬부랑꼬부랑 지팽이 짚고 30분 걸어갔다가 또 걸어와 1시간을 넘게 와서 지쳐요. 이런 게 분소리에도 져서 와서 바로 검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걸 호소하는 거지 이건 절대 뭐 노인정을 짓지 마라 이 반대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의견에 구청은 경로당 명목의 사업은 추진하되 2, 3층 공간 활용에 대해선 주민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리모델링 할 목적으로 설계까지 끝난 상황이라서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거는 현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도 이제 다른 시설로 이용했으면 하는 요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 조사를 해서 다른 시설로 그때그때 전환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주민 의견을 절충하는 방안입니다. 경로당과 보건소 분소 외 다른 시설로 운영하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구청과 주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대문 같은 경우는 천연 분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간호사 3명, 의사 1분. 서쪽에는 교남, 무학, 행촌동 이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도 같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뿐만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또 행촌동 제2경로당 리모델링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24억 원.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종로구는 오는 31일 교남동에서 열리는 동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공간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대책 방향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강북구는 지난 2008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해 2013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심사를 통해 재인증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등이 이유인데 전문가들은 인증 자체는 그만두더라도 그 과정에서 해왔던 노력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북구청사 정문에 붙어있는 여러 현판들. 그중 오른쪽 맨 아래 붙어있는 황금색 판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고 등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는데 스웨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실사를 통해 인증합니다. 강북구는 지난 2008년부터 강북구 보건소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첫 인증을 받았고 2018년 재인증에 성공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3차 인증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북구는 이 국제안전도시 인증 사업과 관련된 조례의 폐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해당 조례 폐지안의 입법 예고문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국제안전도시와 관련된 사업은 구민 체감 효과가 미미하고 타부서와의 업무 중복으로 실효성이 저조하다고 적었습니다. 문의해 보니 투입되는 금액은 꽤 많았습니다. 그 타이틀을 위해서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공인을 갖는 해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한 5천 정도 들어가요. 안전에 직접적인 게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이거는 좀 투자 대비 너무 좀 그렇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지난 10여 년간 이어온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스스로 저평가하는 강북구. 다른 수치들을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강북구는 지난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전국 지자체 안전등급 평가 6대 분야에서 단 한 번도 1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범죄와 자살 등은 매년 3, 4등급에 머물고 있고 심지어 생활안전 분야는 8년 연속 4등급을 기록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행안부 안전등급 조사나 국제안전도시 인증 모두 그 결과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자체들이 그 과정에서 수치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검증하는 일. 국제공인 사업을 중단하는 강북구에도 이 같은 일은 계속돼야 한다고 조언을 남깁니다. 5년마다 재검증을 하면서 얼마만큼 우리 지역의 수치가 좋아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모니터링 해가는 그런 지속 가능성에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구민의 안전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법률이 없어지면 이거를 어느 조례에서 담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 행정의 큰 축인 안전 분야, 국제안전도시 공인 자체에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사업 중단이 결정된다면 그동안 어떤 성과나 부족함이 있었는지, 앞으로 그 역할을 어떤 일들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도봉 지역 소식입니다. 이 상권이 밀집한 도봉구 창동역의 일부 상점들이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지역 예술가들이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를 바꾼 건데 이 상인들의 만족도는 물론 매출도 향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20년 넘게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태성 씨. 요즘 안경점을 방문해 상담하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젊은 작가들의 아이디어로 안경점 대표인 최 씨의 캐릭터를 넣은 간판으로 점포 외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작가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미지 변신에 제 캐릭터가 좀 약간 들어가는 식으로 도안을 좀 보여주니 이건 새롭구나 해서 그 이미지대로 또 작가님 의뢰대로 한번 따라봤더니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 그 사장님이 밖에 이렇게 얼굴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욱더 새롭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아트테리어 공모의 창동역 상점이 선정된 사례입니다. 지역 예술가의 창작 아이디어로 점포 내 외부를 디자인하는데 창동역 상점 40곳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점포 내 외부 개선이 필요한 상점들이 신청해 세 단장 한 겁니다. 사장님들의 만족도가 가장 크시고요. 가게 컨셉 같은 거를 작가님들이 잘 잡아주셔가지고 상인분들 만족도가 가장 크고 고객들도 뭐 MZ세대 유입이라든지 SNS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저희 창동역 상권이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30년 넘은 음식점들은 작가들이 제안한 캐릭터와 점포 특성에 맞게 바꾸면서 장사하는 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 유인 효과가 적었어요. 또 2층이고 상점이. 그런데 1층에 광고판하고 또 상점 앞에 바로 광고판. 또 메뉴판도 새로운 그 아트적인 작가들이 하는 그런 걸 해서 고객 유인 효과가 아주 좋았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동네 가게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아트테리어 사업, 도봉구 창동역 점포들이 특색에 맞게 이미지를 바꾸면서 상권 활성화는 물론 젊은 상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보고 있으면은 작품인지 아닌지 사이즈가 나거든. 그지? 안녕하세요. 여기 휴게소에서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2만 원만 빌려주시면은 현금 없어요. 현금이 없네요. 죄송해요. 제가 바빴어요.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속도로를 유랑하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살아가는 기호와 가족들. 우리 여기 너무 오래 있었잖아. 이제 여행 갈 때야. 그러던 어느 2만 원만 날 빌려주시면은 이미 한 번 제가 만난 집에 적이 가서 있는 영선과 감사합니다.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나 알죠? 누구시죠? 네, 경찰서죠? 여기 사기꾼들이 있어서요. 아니, 도둑놈들이요. 우리도 데려가요. 가족이에요. 집 어디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 아니에요. 영선은 그들이 괘씸한 한편 왠지 모를 연민을 느끼는데요. 여기요. 같이 갈래요? 스쳐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살고 있는 가족과 여기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그곳을 스쳐 지나가지 못한 가족의 우연한 만남. 뭐야? 남의 집에서 듣고 와서. 과연 그들은 서로의 쉼터가 될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이 우리랑 살 수 있을 것 같아. 영화 고속도로 가족입니다. 네, 주말이 끝나고 다음 주면 본격적인 이 설 명절 준비가 시작됩니다. 네, 신정을 보내고 구정을 맞이하는 올해는 이 치솟는 물가에 명절 장보기가 더 부담스럽다고 하는데요. 네, 새 가족과 모이는 명절인 만큼 검소하고 또 알뜰하게 설날을 지낼 수 있는 지역의 여러 정보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BTV 뉴스에서 꼼꼼하게 취재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